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동생이 실종된 지 꼭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무작정 집을 나간 아이가 걱정되어 가족 모두 식음을 전폐하고 지내던 때였어요. 그날도 엄마와 아빠는 전화기만 붙들고 동생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경찰서였죠. 이민지 학생 가족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 딸 민지 찾으셨나요? 인근 강가에서 학생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저와 엄마 아빠는 그 길로 차를 타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민지가 금방 나타날 거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믿으며 한 걸음씩 떼던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죠. 현장에 도착하자 강가 주변에는 이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손은 떨려왔고 주체 없이 눈물이 났죠. 경찰관은 말없이 저희를 민지의 가방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가방이 민지 학생 물건이 맞습니까? 엄마는 동생의 가방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민지의 이름을 크게 불렀죠. 지금이라도 어서 나타나달라고요. 가방 안에는 민지가 항상 들고 다니던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쳐보니 편지 한 장이 떨어졌어요. 엄마, 아빠, 언니, 미안해요. 학교에서 친구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성적도 떨어지고 매일 맞으면서 견디는 게 너무 괴로워요. 나 하나만 없어지면 가족 모두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내서 미안해요. 그 편지 한 통에 저는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닌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동생의 가방을 끌어안고 울었고 그렇게 태산같이 강해 보이던 아빠는 무너지셨어요. 저는 그저 바라만 보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매일 웃는 얼굴로 등교할 때도 저는 몰랐어요.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의 그 무지가 제 가슴을 찢었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여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동생의 유서를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을 바꾼 제 삶에서 가장 슬프고 끔찍한 날의 기억이에요. 그렇게 저는 혼자 자라났어요. 그리고 34살이 되었죠. 평범한 회사원이자 결혼한 지 7년이 된 주부로 살아갔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동생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조용히 하루를 보내려고 했죠. 매년 이날만큼은 모든 일정을 비워두고 동생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지역 문학대회에서 큰 상을 받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이는 모임을 잡은 거죠. 그런데 하필 그 날짜가 여동생의 기일과 정확히 겹쳤어요. 여보, 어머니가 이번 상에 인생 걸었다고 하셔서 말이야. 당신이 며느리로서 제대로 손 좀 써줘야 분위기 살지 않겠어? 어쩌나? 나 그날 선약 있어. 선약? 무슨 선약인데 그래? 아이 참, 별거 아니면 이번엔 좀 미루고 같이 가자. 중요한 날인데. 나도 중요한 날이야. 어? 무슨 날인데 그래? 당신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게 결혼기념일도 아닌데 무슨 날이더라? 민지 기일이잖아. 맞다.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정말 미안해. 이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요즘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됐어. 당신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뭐. 미안한데 아무리 어머님 행사라도 그날만큼은 빠질 수 없네. 이때 과자를 먹으며 저희 부부를 빤히 바라보던 시누이가 끼어들었죠. 새언니, 죽은 사람을 그렇게까지 유난 떨면서 챙길 필요 있어요? 이제 볼 수 없는 사람이라 1년에 한 번이라도 유난 떠는 겁니다. 뭐야? 말꼬리 잡지 말고요. 내 말은 며느리면 며느리돌이 하라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한테 먼저 잘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네, 아가씨도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저야 죽은 사람 1년에 한 번 챙기는 거지만 아가씨는 부모님 살아계신데도 1년에 한 번 찾아뵙잖아요. 와, 정말. 새언니, 제가 뭘 우리 엄마 아빠를 1년에 한 번 찾아봬요. 세워드려요? 참나 어이없네.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시댁에 큰 행사가 있으면 한 번쯤은 동생기 일 양보할 수도 있는 거지. 아주 예민 끝판왕이시네. 아가씨 가족 여행 때문에 어머님 행사날 못 오셔서 저한테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게 표를 이미 예약했는데 어떡해요 그럼? 순간 가슴속에서 저도 모르게 화가 올라왔어요. 마치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오랜 시간 가라앉아 있던 검은 먹물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듯 했죠. 우유부단한 남편은 저와 시누이를 번갈아 보며 난감해했습니다. 지 마누라를 말릴 배짱도 자기 동생을 혼낼 줏대도 없었으니까요. 시누이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죠. 그때 주방에서 심각해진 말다툼을 들은 시어머니가 급히 다가오셨습니다. 수연아, 그만해. 새언니가 네 친구니? 네 손윗 사람이야. 새언니한테 어서 사과하지 못해? 아, 진짜. 엄마 편 들어주는데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새언니가 하는 말은 안 들리고 내 말만 들려? 네가 혼날 짓 했으니까 혼나는 거야. 새언니한테 뺨 안 맞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라. 지혜야, 이번엔 내가 날짜를 잘못 잡아서 그래. 그날이 사돈 저녁 기일인 거 항상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수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죄송하죠. 며느리돌이 제대로 못해서요. 죄송해요. 평소에 잘하는 거 내가 아는데 죄송하긴. 내가 미안하지. 아, 진짜 짜증나. 너 나가서 짜증 다 내고 들어와라. 그리고 네 새언니한테 사과해. 시누이는 예상치 못한 시부모님의 반응에 짜증이 났는지 자기 입술만 깨물며 머뭇거리더군요. 그때 시아버지가 더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다 같이 기쁠 자리엔 사정상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가족이 다 같이 슬픈 자리에는 빠지는 거 아니다. 진짜 나만 나쁜 년이지. 나만 나쁜 년이야. 자기도 부끄러운지 시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죠. 그리고는 금방 시댁을 나가버렸어요. 그날은 그렇게 저도 물러섰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시니 더 이상 죽자고 달려들 필요도 없었고요. 하지만 누가 알았겠나요? 그날의 시누이의 진짜 의도는 전혀 상상도 못한 곳에 있었다는 것을요. 시누이는 가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후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였던 모양이에요. 자기 편을 들지 않고 저를 두둔한 가족들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꼈겠죠. 특히 제게 원한이 깊은 듯 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시누이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으며 개막장 행동을 벌이고 말았죠. 자신의 SNS 계정에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지혜야, 너 시누이가 SNS에 이상한 글 올린 거 봤어? 내가 진짜 어이가 털려서 연락하는 거야. 이상한 글? 무슨 내용인데 어이가 털리실까? 아휴, 말하기도 입 더러워질 정도니까 네가 직접 봐봐. 나 진짜 말 못하겠다. 하여간 직접 봐. 난 더러워진 내 눈 씻으러 가야 하니까. 알았어. 바로 확인해 볼게. 알려줘서 고마워.
보고 나서 다시 연락할게. 확인하고 만약에 신우 때리러 갈 거면 나 꼭 불러라. 나도 좀 때리고 싶다, 진짜. 통화를 마친 저는 즉시 신우이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자기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다는 건 저를 향한 선전포고잖아요. 그 글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여동생의 실종 사건을 과장하여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고 있다는 식으로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동생의 사건을 핑계로 일부러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인 척 행동한다고 적혀 있었죠. 개념 없는 며느리라는 태그는 애교였고요. 여동생 사건까지 비틀어 모욕하는 그 행태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 없어 곧장 신우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영화 있잖아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 기분이 그때 딱 그랬어요. 다만 저는 지금 죽이러 갑니다. 이렇게 달랐지만요. 초인종을 누르자 신우가 떡하니 나오더군요. 내가 왜 왔는지 아가씨도 대충 알죠? 제가요? 모르죠. 우리가 무슨 만나서 수다 떨 사이도 아닌데 왜 왔어요? 당장 SNS 글 내리고 공개 사과해요. 그러면 딱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요. 그건 또 어떻게 봤대요? 저 감시하시나? 제가 뭐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삭제해요? 언니도 찔리지 않으면 발끈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본인 열등감을 이런 식으로 푸는 거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좋게 말할 때 지워요. 열등감? 열등감? 내가요? 그렇게 인터넷 익명 뒤에 숨어서만 입 털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앞에서 해요. 그렇게 당당하면 지금 내 앞에서 똑같이 말해보지 그래요? 신경질 나게 진짜. 왜 집까지 와서 시비인데? 내 동생 이야기 지금 내 앞에서 해보라고요. 못해요? 죽은 동생 이용해서 불쌍한 척 관심받는 관심종자가 내 새언니다. 됐어요? 되긴 뭘 돼. 이제 시작이지. 그날 저와 신우이는 아주 제대로 붙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 7년 만에 처음이었죠. 거의 남처럼 싸웠어요. 아니, 남보다 못하게 싸웠죠. 그땐 정말이지 저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마 이때부터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더는 저 여자랑 좋게 끝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심해부였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동네 시끄럽게 여기서 싸우고 그래? 아주머님, 왜 여기서? 이유는 직접 아가씨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오빠, 새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나한테 막 시비 걸잖아. 내가 얼마나 황당한지 알아? 시비? 누가 먼저 SNS에 말도 안 되는 글 써놓고 사람 뒤통수 쳤는지 똑바로 말해봐요. 그렇다고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이래요? 그만들 좀 해. 둘 다 그만 싸우고 일단 진정부터 하라고요. 그러더니 심해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들었죠. 아마도 신우이가 올린 SNS 게시물을 확인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이에 신우이는 지도 찔리는 게 있는지 심해부가 확인을 못하게 막더라고요. 오빠, 그건 이따 보면 되잖아. 지금은 나부터 위로해주면 안 돼? 수연이 지금 속상한데. 가만히 있어. 무슨 글을 올렸길래 아주머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니까. 그리고 결국 신우이가 올린 글을 읽은 심해부의 얼굴이 굳어졌죠. 딱 봐도 심각하게 분노하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야?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 어서! 알겠다고. 언니, 미안해요. 됐죠? 자기야, 그렇게 화내지 마, 어? 제대로 사과해! 진짜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며느리면 시댁에 잘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야? 난 그러잖아.
우리 엄마 아빠 안 챙기고 시어머니만 챙기잖아. 그런데 자기가 나한테 화내면 안 되지. 며느리 도리 이전에 사람 도리가 먼저야. 기본적인 인간 예의부터 배우고 말하라고. 아, 정말. 알았어, 알았다고. 언니, SNS 글 지울게요. 미안해요, 미안해. 아가씨, 오늘은 매부 얼굴 봐서 그냥 갈게요.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땐 정말 말로 안 끝나요. 저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히 그 집을 나섰습니다. 시누이와의 심한 말다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생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기억은 언제나 또렷해요.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건의 그날 동생은 아침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등교했어요. 등교길에 자주 먹던 샌드위치도 맛있게 먹었고 좋아하는 아이돌 이야기를 하며 저와 웃기도 했죠. 특별히 이상한 낌새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동생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원에 연락을 하니 오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불안감에 휩싸인 엄마 아빠는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고 동생의 모든 친구를 만났죠. 경찰에 신고한 지 3일이 지나자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참하고 허무했죠.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송장처럼 말라가던 아빠가 일주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동생 유서에 적혀있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동생의 유서에는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아이들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적혀 있었죠. 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동생의 친구들도 하나하나 조사를 받았죠. 하지만 결과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이상할 만큼 깨끗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해자는커녕 민지가 괴롭힘을 당한 걸 본 목격자조차 없었어요. 동생의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동생 학교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죠. 그 누구도 동생과 다툰 적이 없다고요. 괴롭힌 사람은 없는데 괴롭힘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동생이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동생은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저희 가족은 그 뒤로도 동생 친구들이 모두 졸업을 해서 동네를 떠날 때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결국 경찰 수사도 흐지부지 동생의 단순 극단 선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생 생각을 하다가 보니 어느새 집이더군요. 집에 돌아온 저는 결국 울음이 터져 나오고 말았어요. 한참이나 울고 있을 때 남편이 언제 집에 왔는지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죠. 그만 울어. 아직도 잘 모르겠어. 민지가 왜 그렇게 떠나야만 했는지. 나 정말 모르겠어. 매제한테 얘기 들었어. 수연이가 100번 잘못했지. 수연이가 한 번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면 그때 진짜 연 끊을 각오로 혼낼게. 약속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 집안에 소란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왜 미안해. 그런 생각하지 마. 당신 잘못 아니야. 수연이 다시는 그런 말 못 꺼내게 할게. 어? 또 그러면 내가 본드로 입을 붙여버릴게. 알았지? 남편의 따뜻한 말 덕분에 조금은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는 없었죠. 그렇게 여동생 기일을 보낸 다음 날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결국 회사에 연차를 냈어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무작정 밖으로 나왔죠. 걷다 보니 문득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더라고요. 어렸을 때 동생과 함께 매일 들렀던 학교와 분식점도 여전히 그대로였고요. 근실이 반가운 마음에 들떠서 분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떡볶이를 시켜놓고 그냥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분식집 아주머니가 저를 자꾸 힐끔거리더니 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도 이 분식집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저기 혹시 지혜? 네? 아, 네. 저 기억하세요? 맞네, 맞아. 너 지혜 맞지? 어머, 맞아요. 저 기억하세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있겠니? 그때 그 난리를 겪었었는데.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내가 괜히 말실수를 했네. 괜찮아요. 민지 일은 참 안타까웠어. 나도 아직 가끔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아휴, 어쩌다 그런 일이. 참 예쁘고 밝은 아이였는데 말이야. 네, 민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줌마, 여기 떡볶이 4인분이요. 에이, 저 모듬 튀김이랑 주세요. 네, 금방 드릴게요. 아휴, 지혜야, 많이 먹어. 모자라면 말하고. 손님이 오자 주인 아주머니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분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구경만 하던 떡볶이를 어서 먹고 일어서려던 그때였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하시더군요. 근데 민지 괴롭힌 몹쓸 애들은 못 찾은 거니? 내가 걔들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을 못 자. 네,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 아, 맞아. 그날 말이야. 민지가 사라지던 그날. 우리 분식집 앞에서 어떤 고등학생애랑 민지가 심하게 싸웠잖아. 걔는 아니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가 누구랑 싸웠다고요? 어머, 너 몰랐니? 내가 분명히 그때 경찰에 다 말했는데 몰랐던 거야? 전 전혀 몰랐어요. 민지가 누구랑 싸웠다는 얘긴 처음 듣는데요. 아유, 그랬구나. 경찰이 그냥 학생들끼리 있는 다툼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겼나 보네. 저는 순간적으로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아유, 미안하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누군지까진 잘 모르겠어. 이젠 기억도 잘 안 나고. 저는 지금까지 전혀 몰랐어요. 혹시 그거 말고 다른 거라도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글쎄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지금은 더 생각나는 게 없네. 내가 좀 더 도와주고 싶은데 말이야. 아쉬웠어요. 어쩌면 당시 그 고등학생이었던 여자가 제 동생을 괴롭힌 사람일지도 몰랐을 테니 말이죠. 아쉬워하며 가게를 나서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지혜야. 나 지금 하나 기억났다. 기억이 났어. 뭐예요? 뭐가 기억나세요? 그 여자애도 참 예쁘장한 얼굴이었는데 오른쪽 눈 옆에 큼직한 화상 흉터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참 안 됐다 생각했거든. 그건 확실히 기억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얼굴 오른쪽 눈 옆에 화상 흉터가 있는 여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 흉터를 가진 사람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은 바로 신우이였어요. 신우이가 어렸을 때 주전자의 대인 상처라고 했죠. 무엇보다 저도 신우이도 남편도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동네 토박이였기도 했고요. 나이대도 잘 맞았죠.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촉이 느껴지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며칠간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신우이를 집 근처 커피숍으로 불렀어요.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우리 사이가 무슨 정답게 커피 마시며 수다 떨 사이는 아니잖아요. 갑자기 왜 불러내고 그래요? 언니 때문에 그날 우리 그이랑 싸워서 나 아직도 갑방 써요. 알아요?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동생의 옛 사진을 꺼내 보이며 말을 건넸죠. 이 사진 속 여자애 누군지 알아요? 신우이는 제가 보여준 사진을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긴장하는 신우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제대로 봐요. 이 교복 진땡 여중 교복이잖아요. 아가씨가 다니던 학교 옆에. 모른다고요. 저는 신우이의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확신할 순 없지만 뭔가 꺼림칙한 그 무엇이요. 지금 고작 이거 물어보려고 나 불렀어요? 그냥 카톡으로 물어보지. 나 갈게요. 신우이가 급하게 떠난 자리엔 마시지도 않은 커피만 남았죠.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 없어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옛날 앨범을 모조리 꺼내 한 장씩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진첩들에는 동생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동생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저는 숨이 막히고 말았어요. 그 사진 속엔 놀랍게도 동생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나란히 찍힌 신우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걸 몰랐을까요? 왜 진작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동생의 그 시절 사진들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동생이 떠난 그날 이후로 사진들을 보관만 했지 감히 열어보지 못했었어요. 순간 머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신우이는 분명히 제 동생을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좋은 것이 아님에는 분명했어요. 며칠 동안 너무 괴로워 잠도 못 잤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신우이를 잡아다가 주리를 틀어 입을 열게 할까도 생각했죠. 그러다가 저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가 시댁에 있다는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전해 듣고 시댁에 찾아갔죠. 시어머니는 김장을 준비하고 계시길래 그 옆에 앉아 일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얼마 전에 경찰에서 미제 사건 전담팀을 새로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미제 사건을 다시 수사해? 어머, 그거 잘하는 거네. 잘했다. 최신 DNA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오래된 미제 사건들도 대부분 해결된대요. 아이고, 세상 참 좋아졌네. 그렇게라도 해서 나쁜 놈들은 꼭 잡아내야지. 신우이는 주방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는데 관심 없는 척하지만 귀가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마치 별일 아닌 듯 무심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 사건도 이번에 다시 재조사한다고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 그게 정말이니?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이번에 꼭 제대로 해결됐으면 좋겠구나. 그 나쁜 것들 꼭 잡아야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발 뻗고 편하게 자게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무렴. 최근엔 경찰이 민지 교복으로 보이는 옷까지 발견했대요. 거기서 학폭 가해자 걸로 보이는 DNA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주방에서 소리가 났죠. 신우이가 물컵을 떨어뜨린 소리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휴지를 건네며 일부러 신우이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얘가 참 칠칠맞게 컵을 왜 떨어뜨리고 그러냐.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각났어요. 저 먼저 갈게요. 김장하다가 어딜 급히 간다는 거야? 엄마, 나 갈게. 신우이는 시어머니 말에 대답도 없이 자기 가방을 챙기고는 급히 시댁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어요. 신우이의 불안한 눈빛과 다급한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날 저는 신우이 집 근처에서 조용히 신우이를 기다렸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이 되었든 신우이가 동생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쯤 집에서 시누이가 나왔죠. 초조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급히 걸음을 옮기더군요. 저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시누이를 뒤따랐습니다. 시누이가 도착한 곳은 마을 뒷산이었어요. 지금이야 가로등도 많고 작은 공원도 있었지만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는 그저 나무만 무성한 작은 산이었죠. 시누이가 왜 여기를 온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둑한 숲을 지나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터로 향했어요.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시누이가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워낙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터라 시누이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그 몸짓만으로도 시누이가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땅을 파고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휴대폰을 꺼내 그 모든 모습을 몰래 촬영했어요. 달빛 아래에서 시누이의 모습이 드러났죠. 그때 갑자기 시누이가 무언가를 느꼈는지 제 쪽을 급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몸을 풀숲에 숨겼죠. 어둠 속에서 제가 몸을 숨긴 풀숲을 바라보던 시누이는 갑자기 냅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머리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시누이를 따라 저도 달렸죠. 그리고 금방 시누이를 잡을 수 있었어요. 네가 내 동생 괴롭혔지? 너지?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아니야. 진짜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이거다. 저는 이성을 잃고 시누이에게 달려들었고 시누이는 저를 밀쳐내며 온몸으로 저항했죠.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눈앞에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아주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간신히 눈을 떠보니 시누이는 저 멀리 도망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 머리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려 제 눈을 적셨죠. 나중에 보니 그건 제 피였습니다. 시누이가 돌을 주어 제 머리를 내리친 거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시누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멀어진 뒤였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다 퍼뜩 시누이가 파던 땅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파헤친 땅으로 서둘러 다가갔어요. 그리고 저도 미친 사람처럼 땅을 파기 시작했죠. 나무 뿌리와 단단한 땅에 손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땅 속에서 무언가가 나왔거든요. 아주 오래돼서 손을 대면 찢어지는 천조각. 옷이었어요. 빛바랜 교복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차올랐어요. 저는 더욱 미친 사람처럼 흐느끼며 맨손으로 흙을 더 파헤쳤습니다. 드러난 교복은 그 옛날 동생이 입고 다니던 교복과 같았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순간 학교 다녀온다던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죠. 저는 계속 땅을 팠어요. 손이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땅속에 숨어있던 교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가슴 한쪽에 붙어있는 명찰과 함께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짐승처럼 울었어요. 이민지, 교복 명찰에 적혀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제 동생의 이름이요. 제 신고로 얼마 안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저는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고요. 동생의 유서를 발견한 그날처럼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멍하니요. 경찰들은 땅속에 있던 낡은 교복과 함께 동생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은 친정 부모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셨죠. 17년간 간신히 바위로 눌러놓은 그 마음속 상처가 또 터지고 말았어요. 유골이 되어 돌아온 동생을 보며 엄마는 동생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이 울부짖으셨어요. 아버지는 낡은 교복을 안고 무릎을 꿇은 채 소리도 못 내시고 오열하셨죠. 차가운 땅 속에서 17년을 홀로 외롭게 있었을 동생 생각에
저도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중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조차 감히 꺼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같은 자식을 2번이나 가슴에 묻는 비참함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나온 증거와 제 진술, 그리고 촬영해둔 영상을 바탕으로 즉시 신우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은 정말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죠. 수연이가 그랬을 리가 없어. 너 어떻게 가족을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니? 오해가 생겼어도 네가 경찰 앞에서 설명을 해줘서 오해를 풀어줘야지. 어떻게 그래? 엄마, 도망을 갔다고 하잖아요, 수연이가. 걔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웠으면 그랬겠어. 네 동생이야. 어머님,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증거라고 하지 마라. 내 딸이 거기 묻었다는 증거는 없잖니. 너, 내 딸 그런 식으로 모함하지 마. 알았어? 어머, 일단 진정하시고 상황부터 지켜봐요. 네? 남편은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지만 저에게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더군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당신도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확실한 거야? 엄마 말대로 오해일 수도 있잖아. 오해 아니야. 이건 이미 명백한 사실이야. 수연이가 싸가지는 없긴 한데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깜냥은 없어. 진짜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피해자의 가족인 저, 범인의 가족인 남편. 그렇게 저와 남편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경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됐고 신우이는 일주일 만에 결국 부산에서 체포되고 말았어요. 수연아, 제발 네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 그치? 너 절대로 그럴 애 아니잖아. 그러게. 하필 그 시간에 왜 그런 데서 산책을 해서 이 험한 꼴을 당하는 거야? 어서 아니라고 말 좀 해봐. 수연아. 수연아, 변호사는 최고로 붙여줄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묵비권 행사하고 있으라고. 알았어? 시댁 식구들은 신우이의 범행을 절대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신우이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우이는 모든 걸 인정했어요. 제 동생 민지를 자신이 죽였다는 충격적인 자백을 말이죠. 경찰에게 신우이가 자백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17년 만에 드러난 진실에 부모님과 저는 부둥켜 안고 오열했죠.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가슴 아픈 날이었어요. 신우이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행 동기는 우발적인 다툼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커졌고 홧김에 동생을 밀었는데 그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졌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경찰과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기엔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은밀히 숨겨온 사실이 너무 무거웠고 게다가 피해자 가족인 우리를 향해 지속적으로 추가 가해를 저지른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행이었던 것은 민지가 실종된 2007년도 당시 사건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 적용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뤘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신우이는 살인죄로 징역 18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17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여온 그리고 아까운 내 동생을 빼앗아간 신우이의 몰락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신우이의 범행이 드러난 이후 시부모님은 친딸의 범죄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딸의 범죄 사실이 밝혀진 후 두 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지내셨죠. 특히 시어머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항소심을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가며 변호사를 선임했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누이를 구명하려 애쓰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럴수록 더욱 힘들어하셨습니다. 친딸에 대한 본능적인 모성애와 저와 저희 가족을 향한 죄책감 사이에서 심하게 괴로워하셨거든요.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단 2달 만에 10kg가 빠질 정도로 고통 속에서 사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만나시자며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지혜야, 내 딸이 정말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래. 지혜야, 나를 욕해, 응? 수연이 대신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빌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수연이가 큰 잘못을 했지만 그때는 아직 어리고 어리석어서 그랬을 거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실수로 그런 거라잖니. 제발 지혜야, 항소심 때 한 번만 선처를 부탁해주면 안 되겠니?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면 아무래도 감형이 된다고 하는데. 가세요. 어머님 가세요. 순간 저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 손을 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스르륵 놓아버렸죠.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어요. 제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의 끔찍한 범죄를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죠. 남편은 분노와 충격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시누이를 구명하려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극도로 경멸했어요. 결국 남편이 먼저 시누이와 모든 관계를 끊었죠. 교도소에 들어간 시누이가 수십 번이나 남편에게 면회를 요청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모든 게 뒤엉켜버린 현실 앞에서 우리 가족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남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깊기만 했죠. 이후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이 막히고 잠을 잘 수 없었죠. 그러다가 심장이 쿵쾅거리며 이유 모를 공포에 사로잡히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약물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고통은 쉬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점점 더 남편에게서 멀어졌어요. 남편을 볼 때마다 시누이가 떠올랐고 그러면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혜야, 이건 아니지. 아니, 나 진짜 너 없으면 못 살아. 제발 이러지 말자, 어? 나도 너무 힘들어. 더는 못 버티겠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나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준혁 씨가 나 좀 살려줘. 제발 내가 잘할게, 지혜야. 미안해. 이혼을 결심하면서도 남편의 절망적인 눈빛에 저 역시 괴로웠어요. 그렇게 차일피일 결정하지 못한 채 저는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며 살았죠. 그렇게 힘겨운 날들이 천천히 지나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라 생각한 고통은 결코 흐려지지 않더군요. 마침내 저는 견디지 못하고 남편이 출근한 사이 짐을 정리해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남기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죠. 받아보니 시누이를 변호하는 변호사였어요. 박수연 씨가 직접 만나서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한 번만 면회를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들을 필요 없어요. 이제 들을 말도 없고요. 전 그 사람 만날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죄송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하더군요. 부디 한 번만 만나주시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신우이를 만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나 변호사는 계속 연락을 해왔죠. 결국 무엇 때문인지 이유라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못해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 앉자마자 유리 너머로 나타난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매섭게 쏘아보더군요. 나 이혼당했어. 알아? 당연한 결과 아니야? 뭐, 매부가 사식이라도 넣어주길 바랬어? 지 마누라 감옥 갔다고 바로 버리는 놈이라니. 어쩌라고? 네 신세한탄 하려고 나 부른 거야? 그런 거면 나 갈게.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라고. 나도 억울하다고.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는데? 네가 감옥에서 미쳤다더니 정말이구나. 넌 가해자야. 살인자라고.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어? 왜? 미친 척이라도 해서 이감이라도 노리냐? 그때 신우이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세상 둘도 없는 끔찍한 모습이었죠. 신우이는 이내 서늘한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며 낮게 말을 꺼냈습니다. 잘 들어. 내가 하는 말 들으면 아마 너도 미칠걸? 절대 제정신으론 못 살지.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너, 네 동생 죽던 그날 걔가 뭘 본 줄 알아?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묻잖아. 민지가 뭘 봐? 걔가 괜히 죽은 줄 아냐고. 어? 봐서는 안 될 걸 봐서 죽은 거야. 절대 보면 안 되는 걸 봐서 죽은 거라고. 뭐? 뭘 본 건데? 뭘 봤냐고?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신우이는 그 말을 하더니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이어지는 신우이의 말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신우이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이 세상 말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끔찍했죠. 이 모든 게 저를 가지고 놀려는 신우이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죠. 교도소를 나온 저는 그 즉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댁 현관 비밀번호는 그대로였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저는 결혼 전 신우이가 쓰던 방으로 뛰어들어가 다급한 손길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 깊은 곳에서 신우이가 말한 액자를 찾았죠. 떨리는 손으로 액자 뒤를 열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 잘 되지 않았어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손으로 내리쳐 액자 유리를 깨버렸습니다. 유리에 찔려 손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신경조차 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진 뒤에 있는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각서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각서. 본인 박준혁과 박수연은 2007년 9월 13일에 발생한 이민지 살인사건의 공범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를 배신하거나 이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길 시 모든 책임은 함께 지고 함께 죽는다. 2007년 9월 13일 박준혁, 박수연. 각서를 보는 순간 교도소 면회소에서 신우이가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그 말들이요. 네 동생 죽던 날 걔가 뭘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넌 상상이나 하겠니? 아, 참 불쌍한 애야. 무슨 말인지 똑바로 말하라고. 걔가 민지가 뭘 봤는데? 나랑 우리 오빠 봤어. 뭐? 나랑 우리 오빠를 봤다고. 네 남편 박준혁. 네 동생이 그날 나랑 오빠가 호기심에 한번 해본 걸 그걸 봤다고. 몰랐지? 무슨 소리야? 대체 뭔 개수작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냥 오빠가 너무 궁금하다고 해서 한번 해봤어. 나도 궁금했거든. 근데 그걸 네 동생한테 딱 걸린 거야. 재수도 더럽게 없지.
그래서 죽였어. 네 동생이 본 거 덮으려고 오빠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인 게 아니지. 오빠가 죽인 거지. 난 그냥 그걸 지금까지 숨겨온 거야. 그러니 내가 억울하니 안 억울하니? 거짓말하지 마. 너 정말 돌았구나. 그게 말이 되는 변명이야? 어?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그럴듯하게 해, 이 미친 거사. 오빠가 그렇게 하고 각서 쓰자고 하더라. 그래서 썼어. 서로를 못 믿어서 각자 하나씩 각서 쓰고 지금까지 숨겨둔 거야. 너 진짜? 그 각서 아직 집에 있어. 네 말이 진짜라면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왜? 왜겠어? 나 혼자만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억울하잖아. 박준혁 그 개새끼, 나 여기 들어오고 나서 단 한 번도 안 찾아왔어. 오빠가 변호사 써준다고 했지? 최고 변호사? 웃기고 있네. 박준혁 그 새끼는 돈 없다고 내 변호사 쓸 때 돈 한 푼도 안 됐어. 엄마가 집 팔아서 변호사 썼지. 그런데 내가 안 미쳐? 어? 신우이의 그 말을 듣고 곧장 시댁으로 달려온 거였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했죠.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뱃속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끔찍했기에 믿을 수가 없었죠. 지금껏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시댁을 도망쳐 나오는 두 다리가 후들거려서 뛰기는커녕 멀쩡히 걷기도 힘들었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저는 어딘지도 모를 길을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저 시댁에서 멀리 도망치고 싶었어요. 남편이 나타날까 봐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어딘지도 모를 곳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자는 생각에 달렸을 뿐이었으니까요. 번화가에 도착하자 그제야 저는 그대로 바닥에 앉아 눈물을 쏟아냈어요. 억지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지만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 아니었어요. 제 손에 남편과 시누이가 쓴 그 끔찍한 각서가 들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손에 쥔 각서를 보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며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부모님하고 있는데. 아이, 지혜야, 어디야? 나 이혼 서류엔 진짜 도장 못 찍겠다, 어? 미안해. 이혼 절대 안 돼. 만나서 얘기해. 그래. 만나자. 저는 그대로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초인종을 누르자 남편이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았죠. 마치 평소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표정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 연기라는 생각에 토악질이 넘어왔지만 참았어요. 시부모님 역시 제가 다시 돌아오자 반가워하시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저를 보며 얼른 앉으라고 밥을 함께 먹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탁에 앉아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남편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로 박수연, 걔가 혼자서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믿어? 그럴 수가 있다고 믿어?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 걔 이야기를 왜 꺼내? 저는 더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을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말은 공범이 있지 않겠냐는 거야. 당신 생각은 어때?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미 조사도 판결도 끝났는데. 아이, 지혜야. 괜히 또 지난 아픈 상처 들쑤시지 말자, 어? 우리 가족도 너만큼 지금 상처투성이야. 제 말투가 싸늘하자 시부모님 역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그럼에도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참아왔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수연이 누군가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다가 들켜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건 아니겠어? 당신 생각은 어때?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악마처럼 변했어요. 눈에서는 핏발이 섰고 입술은 떨렸죠. 그 순간의 짧디 짧은 1분이 제겐 마치 1년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식탁 위에 있던 사과 깎는 과도로 손이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 순간 모두가 깜짝 놀라 시선이 현관으로 향했죠.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러 가시려던 찰나였어요. 저를 노려보던 남편이 무언가 눈치를 챘는지 다급하게 일어나 시어머니를 막아섰죠. 어머니, 문 열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망설임 없이 문을 활짝 열었고 그 순간 형사 여러 명이 급박하게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준혁 씨, 당신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남편을 둘러싸고 다가가자 남편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무슨 살인 혐의요?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당신을 이민지 살인 사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야, 박 형사 잡아! 형사가 남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거실 베란다로 뛰어갔죠. 모두가 놀라 멈칫한 사이 남편은 창문을 열고 몸을 반쯤 창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창틀을 움켜쥔 채 형사들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웃기지 마,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구를 죽여, 이 미친놈들 아니야! 가까이 오지 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나 진짜 뛰어내릴 거야! 박준혁 씨, 진정하세요. 일단 내려와서 서해 가서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말란 말 안 들려? 다가오지 말란 말이야! 경찰들은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쉽게 다가가지 못했죠. 시부모님도 필사적으로 울부짖으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귀를 닫은 채 점점 더 극단적으로 행동했죠. 그때 저는 천천히 남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뛰어내려. 뭘 망설이는데? 그렇게 뛰어내리고 싶으면 어서 뛰어내려.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남은 게 이제 이것뿐이 더 있겠어? 뛰어. 당신한테 어울리는 마무리해.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더군요. 정작 뛰어내리라고 하니 창틀을 꽉 잡으며 벌벌 떠는 모양이 우스웠어요. 그 순간 잠시 멈칫하던 경찰들이 눈치를 살피며 남편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공포로 가득 차며 무언가에 홀린 듯 허공을 바라보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뭐야?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남편은 저도 시부모님도 경찰들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보고 있었죠. 얼마나 무서운지 오줌까지 지리면서요. 그리고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몸부림치기 시작했죠.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듯이요. 그리고 그 순간 중심을 잃고 창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집안 전체가 시부모님의 비명과 울음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시부모님 아파트는 6층이었어요. 죽을 만큼 높은 곳은 아니었죠. 덕분에 남편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멀쩡할 수도 없었습니다. 떨어진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지만 영영 전신마비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후 남편은 병상에 누운 상태로 재판을 받았죠. 끔찍했던 모든 범죄 사실을 남편은 벌벌 떨며 자백했습니다. 경찰들도 의아해했어요. 사실 각서 말고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끝까지 그 각서는 장난이었다, 오해다 주장을 하면 저희도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했죠. 경찰 말이 남편이 무언가를 극도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구치소에서도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대요. 결국 법정에서는 남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게 마무리된 후 저는 오랫동안 참고 억눌러 왔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어요. 그 눈물 속엔 억울하게 떠난 동생 민지를 향한 미안함과 끝까지 밝혀낸 진실에 대한 회한이 가득 담겨 있었죠. 이제야 비로소 여동생 민지를 가슴에 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길고도 끔찍했던 사건이 끝난 후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집 현관에 들어선 순간 비로소 긴장했던 몸이 풀리며 쓰러질 듯한 피로감이 몰려왔죠. 저는 그곳에서 가족들의 품 안에 안겨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악몽에 시달렸고 극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괴로워했었는데 남편이 처벌을 받고 신기하게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물론 동생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을 후벼 파는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어요. 이젠 저라도 강하게 살아서 먼저 떠난 동생을 하늘에서도 편히 쉴 수 있게 해줘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민지가 있는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납골당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말없이 동생 사진을 바라봤죠. 민지야, 이제 다 끝났어. 그동안 정말 언니가 미안했어. 이젠 편하게 쉬어.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조금씩 빛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제부터는 더 강하게 살아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마침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